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주에 진행된 북한 관련 뉴스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부분인데요. 예. 푸틴 대통령이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를 직전에 두고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예. 인터뷰 내에서 한 말인데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을 사용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게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논란이 벌어진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핵 보유국 인정과는 거리가 약간 있다. 맥락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 내용이 좀 어떤 이런 답변을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할 때 북한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200만 명을 투입하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잘하고 있으니까 북한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핵우산을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말한 건 아니고 이제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군사 기술적 차원에서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고요.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핵 보유국 인정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말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미국 그 정보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실제,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가정보국이 세계 군사 위협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죠. 거기서 이제 북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 부분 들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핵 보유국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북한이 원하는 것인데 러시아가 받아줄지 안 받을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 특히 북한이 포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불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면 크게 달라지는 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러시아는 이래서 이제 급하니까 들어주자라고 말하고 싶지만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핵 보유를 한다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강대국 5개 나라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예. 이걸 포기했을 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러시아한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게 지금 뭐 쉽게 말해서 을지를 하고 있어도 그것만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이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아마도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은 받으면서 핵 보유국 인정 여부는 물음표로 남겨두고 시간을 차일피일 끌 것이다. 이런 제3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또 특히나 러시아 판단할 때 최근에 어떤 한러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러시아가 지난해 8월, 9월에 이제 7월에 북한에서 열리는 이제 뭐 전승 기념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참가할까 말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 직전에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이제 더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러 관계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이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변경시키는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도 한러 관계가 좋게 간다면, 긍정적으로 간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불리한 핵 보유국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러 관계를 통해서 러시아가 얻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자 나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한러 관계가 나쁘다면
그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한러 관계가 나쁘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 인정이라든가 이런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뭐 이렇게 유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러 관계가 분명히 러시아의 북러 관계의 변수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큰 결정적인 변수는 또 아닙니다. 부분적인 변수로 볼 수가 있고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 푸틴 대통령이 강대국으로서의 특권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강대국으로서의 특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인데 일단 북한과 이란이 이제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보유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러시아도 못 막습니다. 미국도 못 막고요. 그러니까 비확산 체제는 지키는 게 강대국한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본인이 결국에는 러시아가 결국에는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대국의 특권을 유지하는 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 그 얘기해주신 보고서에서 미국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 협상 의지가 없다고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아주 뭐 이번에 미국 국가정보국 보고서는 한 40페이지 정도인데 북한 문제가 2페이지 반 정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로 핵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데 저는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자세는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다른 모순, 경제 발전이라든가 안보 우려를 모두 다 해결을 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노리겠다 이게 아니고 네. 설사 국가 발전이 안 돼도 경제 발전이 안 돼도 지금처럼 계속 고립이 돼도 핵은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국가정보국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밥 칼린 미국 이제 북한 전문가의 이제 최근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전쟁 위기설의 이제 핵심 포인트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핵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핵 협상 안 되고 핵 협상은 영원히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 지금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핵 협상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만 예.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이나 미국이 더 좋은 다른 옵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대화와 협상이 재개가 되면 약간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북한이 더 좋은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의 옵션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핵 협상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외교의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 외교에게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저는 네. 절반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집권한 지가 12년 조금 넘었어요. 12년 좀 넘은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변덕을 부린 사례가 있을까 없을까?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유 때문에 결심을 바꾼 사례가 많아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2015년쯤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대해서 화를 내가지고 시계를 바꿨습니다. 시계가 지금은 이제 30분을 예.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갔어요. 그게 2018년에 남북 관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준시를 바꾼 거죠 그때. 네, 당시에. 평양 예. 표준시를 예. 서울시하고 예. 서울하고 30분을 바꿔서 예. 이제 우리가 일본 도쿄 시간을 따를 필요가 뭐 있냐? 우리는 30분 늦춰서 원래 평양 시간 하겠다. 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가 그 뒤에 좋아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뭐 정상회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 다시 돌려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김정은 위원장의 계산법도 달라집니다.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협상 의지가 없다는 말을 믿고 영원히 핵협상이 없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앞서 이제 북한 리포트 하면서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은 그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아우루스. 공개하면서 그
친밀감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갈등은 여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미국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동맹으로 발전한 건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도 표면적으로는 있을 텐데 네. 미 정보국장은 이거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제 미국 국가정보국이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한 것을 기회로 해서 정보국장이 미국 상원에 가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예. 그 보고서에 보면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가 4나라를 찍었습니다. 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예. 4나라입니다. 그 4나라 이외에 특정하게 위협으로 제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4개국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판단이 들어 있는데 이 4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서 동맹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예. 이 4나라는 그냥 느슨하게 협력을 하는 형태가 계속이 되겠지만 반미국가 연대를 만들어서 그게 동맹으로 갈 수는 없다. 이 4나라가 서로가 자기의 국익을 따지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 전이 되면서 골치가 아파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더 크다. 그래서 결국 이 4나라는 표면적으로 부분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동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국가정보국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을 반영했다고 봤을 때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한테 왜 문제가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4개국 연대 또는 북중러, 이란 빼고 북중러 3국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사 동맹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입니다. 예. 그게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1, 2년 뒤에는 실망하는 날이 옵니다. 실망하게 되면 또 계산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상황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그제 14일에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 같은 큰 도발은 없었는데 긴장감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할 때 북한이 반발하고 거기에 맞대응을 하고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항상 하던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반발의 수위가 낮았다, 저강도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사실 북한이 이제 한미연합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뭐 자주포 이제 그 장사정포 사격 훈련도 했고, 예. 뭐 탱크 훈련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탱크를 몰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북한이 보여준 한 2주일 동안에 보여준 저 모습은 재래식 군사 무기 체계를 가지고 하는 반발입니다. 예. 재래식 군사력이라고 하는 차원은 위험하긴 하고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한 남쪽과 북한의 격차가 제가 볼 땐 10배, 100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재래식으로 군사력으로 위협을 해도 남쪽한테는 안 됩니다. 남쪽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을 위협한다, 협박한다는 차원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종목인 거죠. 남한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테러 이제 패닉에 빠지게 만들려면 역시 KN-23이라든가 이런 첨단 핵 미사일,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자꾸 쏴대야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될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이것은 명백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그 수위는 확실하게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미연합훈련을 했을 때 이 윤석열 정부는 그 또 북한에 대한 이런 군사훈련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홍보 효과도 좀 노리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위가 낮았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수위 조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나 북미 관계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역동성이 반영이 됐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예. 미국은 현재 이 우크라이나 쪽과 이스라엘 쪽에서 지금 너무나 지금 국력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 간의 양안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갈등 이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좀 저강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 단계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긴장 고조를 하지 말 것을 외교적으로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돼서 이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비교적 남과 북에서 모두 예. 저강도의 행동이 나왔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 내부 상황 눈에 띄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그게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북한의 최고위 간부들의 어떤 위상을 놓고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중요한 일정을 동행을 했을 때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예. 몇 번 따라갔느냐, 예. 뭐 중요한 시간이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예. 이제 새해 첫날 공식 일정에 참가를 누가 더 많이 했냐 가지고 통계를 낸 거죠. 거기에서 지난 5년 동안 조용원 조직비서는 계속 갔다. 그러니까 조용원 조직비서가 역시 최측근이고 가장 신임을 받는다. 이렇게 통일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 5년 동안 새해 첫날 활동에 조용원 조직비서가 참여를 했는데 이제 동참을 했는데 사실은 2015년부터 사실은 조용원 비서는 1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따지면 5년 연속이나 10년 연속 1등 아니면 2등을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조용원 비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최고위 참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집권 초기에는 황병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만 총정치국장을 주로 의존을 했습니다. 예. 2015년까지. 근데 그 4, 5년 동안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렬한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위 간부들을 뭐 수십 명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정보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부터는 감정적으로 좀 순화가 됐고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북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독재 국가고 북한이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는 게 사실은 주변 모두에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용원 최측근 참모인 조용원 조직비서를 10년 동안 일관성 있게 신임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리 상태가 그만큼 안정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만 되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예. 그러면 대화와 협상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